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한자리에서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모이면은 정치, 사회, 경제, 사람 사는 이야기가 밥상의 주제가 되곤 합니다. 이번 추석은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맞는 첫 명절이라서 정치권을 향한 민심 향배가 어떨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K 1부에선 청년 정치인 3명과 MZ들의 시선으로 명절 민심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가족 친척이 모이면 취업은 했니? 결혼은 왜 안 하니? 같은 듣기도 답하기도 불편한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2부에선 국어학자 신지영 교수, 심리학자 김태훈 교수, 그리고 책 좋은 질문의 힘의 저자 김혜민 작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좋은 질문, 좋은 대답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월 6일 월요일 추석 당일에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K, 오늘 첫 번째 순서로 MZ 정치인들이 진단하는 명절 민심입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토크 코너에서 함께하는 분들이죠. 박성민 전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크는 사전 녹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도 좀 얘기는 했는데, 명절 되면 공부 잘하고 있지? 취업은 어떻게 됐니? 와, 이런 질문들. 기억을 이제 되돌아보면 명절에 가장 불편했던 질문 뭡니까? 그동안 많이 받았던 질문은 아닌데 네. 요즘은 조금 근래에는 받는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이에요? 결혼 언제 하냐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완곡하게 말씀하시는군요. 남자를 소개를 시켜주시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참 반갑게 받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질문만 한다 이거죠. 곤란합니다. 자, 결혼 질문 이동수 대표님. 저도 뭐 비슷한데요. 이제 저는 뭐 결혼을 막 여쭤보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는데, 이제 여자친구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생활 질문이 그 자체가 좀 불편하다기보다 온 가족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런 사생활 질문 받으면 조금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불편하다 이거죠. 그렇죠. 예. 신주호 부대변인. 저는 저희 집안에서 저한테 이렇게 뭐 잔소리나 이런 질문을 많이 안 하십니다. 관심 없는 거예요? 서로 약간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물어보면은 이제 네. 뭐 저희 나이대에 있을 만한 고민들, 뭐 취업은 언제 하느냐, 뭐 그렇지. 저기 수험 준비는 잘 되고 있느냐,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저는 그 명절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좀 공감하기가 힘들긴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너무 잘하고 나는 있으니까 완벽하다, 질문을 안 이런 하시나 느낌이죠. 봐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근데 세 분이 정치평론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부분 성인들이 이제 방구석 평론가. 근데 말이 방구석 평론가지 정치평론은 그 일가견들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제 친구들 뭐 가족 친지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되게 높은 수준의 평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네. 먼저 여쭤볼게요. 가족 친척들 뭐 정치 견해가 좀 다르거나 그다음에 그래서인지 어쨌든 한 소리를 뭐 방송에 나와서 너 그때 그런 얘기 하던데 그건 뭐 이런 거 아니고 약간 핀잔 같은 거 들은 적 있어요? 아, 다행히 저희 집안은 다 국민의힘 성향이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듣다기보다는 좀 더 저는 세게 얘기해라? 세게 얘기라도 있는데, 예. 저한테 제가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흥분해서 네. 좀 과격해질 때가 좀 있습니다. 다른 예, 데서도. 예. 그러면 너무 과격하게 그렇게 흥분한 모습을 보이면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신뢰성을 잃지 않겠느냐라는, 신뢰성이지 않겠냐? 불편하지 않겠느냐? 예, 걱정은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근데 내용상에 있어서는 뭐 저희 집안은 다 같은 성향이어서 딱히 어긋날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또 그게 예, 이제 이동수 대표님. 다 같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해서 의견이 또 같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진으로 이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명절 때마다 외삼촌께서 이제 유튜브에서 제기된 의혹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막 말씀하시면서 너 왜 이런 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하냐 이래가지고 또 그게 좀 은근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은 없고 예. 그런 걸 좀 궁금해하세요. 뭐 출연료 얼마냐, 그럼 저도 궁금한데. 얼마나 주냐, 라든지.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님 집안은 약간 프래그머틱한 실용주의적. 아니면 이제 당에서 방송을 할 때 뭐 지침을 주냐, 그러니까 내용을 뭐 그런 거 도와주냐, 궁금할 수 있죠. 뭐, 노하우 같은 걸 여쭤보시는 뭐 아니면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아봤던 게 방송할 때 앞에 프롬포터에 혹시 뭐가 있냐, 대본이 있냐, 뭐 그런 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되게 구체적인 질문들인데요. 당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냐, 혹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 잘하던데 프롬프터를 그렇게 참고하면서 보는 거냐. 그러니까 이야, 요지는 이제 전문적인 얘기인데. 혼자 하냐, 예. 혼자 하면 어떻게 준비하냐, 이걸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혼자 하시는 거죠? 그렇죠. 청취자. 자영업자입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뭐 어쨌든 당의 흐름은 보기만 하면서 자기가 오롯이 이제 혼자 자기의 발언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다 분석하고 하는 거죠. 자, 청년 정치인들 모셨으니까 청년 세대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지난 20대 대선 때 보면은 이대남 남녀 갈라치기 막 그런 논쟁이 일면서 청년이라는 그 단어가 키워드가 되게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넉 달 전 대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청년 이슈를 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주목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청년으로 직책 맡았던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신지호 전 부대변인께서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왜 청년 이슈가 덜 부각됩니까? 박성민 최고위원님? 뭐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일단 청년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과연 진짜 아예 별도로 따로 존재하는 문제냐에 대해서 좀 정치권에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전에는 아예 그 청년 문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무지하신 경우가 사실은 많았고 이거를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청년들의 입을 직접 빌려서 듣고 싶다라는 당사자 정치를 좀 원하셨다면 네. 이제 청년 세대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시잖아요. 뭐 취업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뭐 여러 면에서. 근데 이게 절대 뭔가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큰 구조 속에서 큰 일을 하다 보면서 바꾸는 거다라는 인식이 좀 정치권에 생긴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대립 구조가 강해졌잖아요. 네. 양당의 대립 구조가 강해졌고 그리고 워낙 그 대립 구조 속에서 아젠다가 어떤 정책 이슈라기보다는 결국에 좀 뭐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불법 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내란 종식이냐 아니냐 이걸로 이제 싸웠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청년 의제라고 하는 게 들어갈 틈이 좀 없어졌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워낙 대형 이슈가 있어서 청년 이제가 발을 딛기 힘들었다는데 어쨌든 그 젠더 갈등은 없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청년 이슈가 좀 수그러든 이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지호 대변인?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젠더 갈등 때문에 초래된 네. 지지층의 고착화가 있다고 전 봅니다. 이대남 이대녀로 양분화돼가지고 이대녀들은 주로 좌파 진영의 정당을 지지하고 이대남들은 주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을 지지하다 보니까 굳이 양당에서 먼저 나서서 상대방,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대녀의 표를 가져오려고도 안 하고 민주당이나 그 좌파 진영에서는 이대남들의 표를 가져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갈등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미 양분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굳이 우리를 뽑지 않을 사람들에게 왜 소구할 만한 아젠다를 내놓느냐라는 고민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네. 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표가요? 정치권에서. 예. 예. 지금 젊은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한 해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 한 40만 명이 오, 넘는데 많이 줄었네. 이것이 더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출생하는 지금 인구수가 한 20만 명, 30만 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숫자로 보더라도 60만에서 40만, 40만에서 20만으로 줄다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굳이 우리가 정책을 내놓아서 표를 얻을 만한 네. 그러한 건덕지가 안 생긴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당 지지층이자 네. 인구 구조상 가장 많은 그 분포를 보이고 있는 4050 세대들을 향해서 소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금 개혁도 젊은 세대들의 그 미래를 담보로 해가지고 중년 세대들의 미래만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지지층만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젊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정치권에서 지금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를 뽑아줄 사람들부터 신경 쓰자라는 인식이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그 비상계엄과 탄핵 거치면서 2030 남성들이 극우화됐다 이렇게 진단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에
2030 남성이 많았다 이것도 뭐 하나의 근거로 내세우기도 하는데 일단 관련해서 뭐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먼저 어디까지가 보수 혹은 우파이고 어디부터가 극우인지 이동수 대표님은 그 경계선이 어디라고 보는지 또 하나는 정부 여당에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을 그냥 뭉터기로 극우로 이렇게 낙인 찍는 건 아닌지 그런 경향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수 그리고 우파와 극우의 차이가 뭔가 했을 때 저는 이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수준까지 이르르면은 그 극단적 성향이 그 정도로 강하게 표출되면 저는 극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서부지법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그 헌정 질서라고도 할 수 있는 사법 체계를 거의 무너뜨리려는 어떤 시도 아니었습니까? 네네. 저는 이런 분들은 분명히 극우라고 우리가 비판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최근에 2030 남성의 극우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느 시대 그리고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극단적인 성향을 띠는 분들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2030 남성이라고 우리가 칭할 정도로 많은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극우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네. 전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그 서부지법 사태 같은 경우에 뭐 2030 가해자가 절반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영장이 처음에 이제 최초로 청구된 사람들이 66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66명 중에 30대가 가장 많은 건 맞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30대였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 숫자를 보면은 뭐 이제 50대, 40대, 60대 순이었고요. 네. 20대는 10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30대가 가장 많은데 거기에다 얼마 안 되는 20대를 붙여놓으니까는 2030 남성이 이제 절반을 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서부지법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0 남성이 주축이었다기보다 중장년층이 좀 주축이 아니었나라고 보는 게 현실에 더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이제 이 최근에 뭐 저번 이제 대선 투표 결과 뭐 이런 것들을 두고서 2030 남성들의 그런 극우화 이런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났는데 사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지지 정도 혹은 이제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찬반 이런 걸 봤을 때 2030 남성층이 국민 평균과 크게 벗어나진 않거든요. 네. 다만 이제 투표 경향이나 뭐 온라인에서의 여론 이런 것들은 저는 이들이 극우화했다기보다는 반진보적 성향이 강해졌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하도 2030 남성들 애물단지 취급하고 막 극우화됐다고 이제 낙인을 찍으니까는 그거에 대한 반감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뭐 진보 진영에서 2030 남성이 극화됐다라고 낙인 찍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어떤 말씀 주신 대로 뭐 투표의 경향이나 이런 데서 좀 눈에 띄게 성별의 차이가 보였다는 점에 좀 주목을 했던 것 같고요. 서부지법 사태 얘기가 나와서 좀 기억을 반추해 보면 네. 물론 이제 그때 어떤 뭐 성별이라든지 나이에도 좀 주목을 했지만 저는 결국 이거는 어떤 종교와의 결탁 문제가 좀 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떤 극단적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 중에서도 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말고 뭐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뭐 탄핵 반대 집회를 열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이런데 이제 극단적 기독교나 극단적 복음주의 사상을 가진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뭐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의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에 오히려 조금 더 주목해봤던 사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주아 부대변인 이른바 극우 프레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2030 남성들이 극우화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극우화됐다라고 평가를 하게끔 만들었느냐? 결국에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집권기에 있었던 그런 집값 폭등, 그리고 공정을 해쳤었던 여러 문제들, 그리고 젠더 갈등을 야기했었던 그 행태들 때문에 결국에 남성들이 자신들이 그래도 믿었던 민주당 진영을 향해서 등을 돌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했었던 그런 여러 잘못들 때문에 비판을 가하는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30 남성들이 극우화됐다라고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의 자신의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세대를 분열시킴으로써 정파적 이익만 좀 획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2030 남성들이 극우화됐다라는 것이 널리 알려진 것이지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 질문은 엄청 중요한 건데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여쭤보고 짧게 한 말씀씩만 해주세요. 주형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면 2047년 전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자, 우리 국가 존립 자체를 저출생이 위협한다 이런 건데 국가가 어떤 시스템, 출생률 높일 수 있는 시스템 사회적 구조 만드는 건 필요해 보이는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거는 이제 네. 결혼을 하기에 주저하게 되는 거는 가장 큰 건 부동산, 그러니까 예. 집인 것 집, 같아요. 집.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제로 네. 결혼을 하는 친구들을 봐도 네. 집 문제가 해결돼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떤 뭐 부부의 맞벌이 그 벌이 기준 같은 것도 사실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뭐 대출 받거나 할 때 예. 아니 이게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데 둘 다 뭐 그렇게 벌이가 많은 게 아닌데 그게 소득 기준에 뭐 걸린다든지 아니면 너무 까다롭다든지 이런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좀 장애물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네. 서울에 좀 과밀화 현상이 있잖아요. 수도권 네. 집중화 현상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뭐 부동산 가격의 격차도 그렇고 결국 보면 이 지방소멸 문제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큰 틀에서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정책 결정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4월로 기억을 하는데 독일의 과학 유튜브 채널 중에 크루츠 게작트라는 데가 있어요. 네. 구독자가 2천만이 넘는 그 저명한 이 매체라고 해야 되나요? 채널인데 거기서 이제 영상이 화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이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구가 진짜 지금의 뭐 한 20분의 1 토막까지 날 거다. 100명이던 인구가 5명으로 줄어들 거다. 이런 주장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달린 댓글들 여론을 보면은 청년층이 주로 이게 진짜 우리나라 지금 닥칠 문제인데 아무도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연휴 전에 상황만 봐더라도 뭐 사법개혁 뭐 아니면 검찰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어떤 이슈로 거론이 됐지 인구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먼저 관심을 갖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신조 부대표님. 저는 우리가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내가 꼭 애를 낳아야 되나 이러한 인식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은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 아니겠습니까? 현대화가 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성의 권리가 신장하면서 이제 애를 꼭 낳지 않아도 본인들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신혼부부들을 향한 혜택도 좋지만 네. 애를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하는 분들을 향한 세심한 신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난임 부부들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겪는 고통을 국가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네.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것보다 지금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노인 돌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획기적인 방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젊은 층에게 그 돌봄 문제를 맡겨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세심한 신경과 정책을 통해서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하다 보면은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넉 달이 지났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거쳐서 야당 대표였던 우리가 봤던 이재명과 대통령 이재명은 비슷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납니까? 다르다면 어떤 점이 가장 다릅니까? 신지호 부대변인. 저는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요. 네. 일단 다른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정부 여당과의 갈등이 수면 아래에는 있지만 뭐 전 국민들이 다 느낌으로 이렇게 느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업적을 쌓고 역사에 이름을 남겨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조금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팡질팡 하시는 모습이 좀 보인다라는 것이고 또 같은 점은 숨으세요.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꼭 본인이 매번 앞에 나서다가 본인한테 약간이라도 불리하거나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만한 이슈에 있어서는 숨습니다. 우리가 관세 협상이 있기 전에도 기업들을 향해 가지고 계속해서 미국에 투자하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지만 막상 미국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숨었거든요. 관세 협상에 실무팀한테 모든 걸 맡겼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입장도 안 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그 국정자원 화재가 났을 때도 그 전에는 계속해서 기업을 향해서 마치 산재가 나면은 기업을 옥죄고 기업을 향해서 맹폭을 가하던 분이 정부에서 이런 크나큰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본인이 뭐 송구하다 이런 입장 하나 내놓고 지금 사실상 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요 국면에서 특히 본인한테 불리하거나 국민적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한 이슈에서는 숨는 것은 똑같다라고 봅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
참 좋은 날인데 이렇게 자꾸 싸울 거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께서 숨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관세 협상 앞두고 말씀을 아끼셨던 건 아무래도 상대국과 이제 물밑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직접 뭔가를 말한다라고 하는 건 협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셨다라는 점을 후에도 밝히신 적이 있었어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정말 이가 흔들릴 정도로 일을 하셨다라는 거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을 더 잘하실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의 영역이잖아요. 지자체장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런 어쨌든 뭐 성남이라는 단위의 행정을 책임지고 그다음에 경기도라는 큰 곳의 행정을 책임지고 그때 또 국회에서 경험도 쌓으시고 하고 나서 이제 대통령을 하시니까 좀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법 비상계엄의 여파가 저는 상당했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의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남기고 간 상흔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빠른 시간 안에 잘 수습하시는 그 역량은 정리하시는 역량은 그 준비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차이점을 꼽자면 아무래도 이제 당의 대표로 있을 때는 선명한 메시지를 많이 내셨다면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메시지는 보다 좀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메시지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이점과 비슷한 점. 이동수 대표님. 저는 그 이재명 정부 이제 한 3개월, 4개월째 이제 접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좀 실용주의가 그래도 나름 부각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보다 그 성남시장이나 아니면 경기도지사 시절의 이재명과 좀 더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주류였던 분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 민주당과 그 정치인들이 가져오던 정책 기조에서 다소 좀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원전 기업의 대표를 뭐 국무위원으로 앉힌다든지 아니면은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비위를 맞춰주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전통적인 진보 진영 정치인에게서는 좀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질문은 이동수 대표께 먼저 드릴게요. 정치, 사회, 경제, 외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좀 잘한 분야, 못한 분야 그리고 총점 이건 거의 단답식 질문이에요. 어떤 겁니까? 저는 일단 잘한 거는 네. 이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은 이제 뭐 성과로도 잘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네.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부정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연휴 전에 한창 시끄러웠던 것처럼 이제 뭐 그 사법 개혁이라든지 검찰 개혁 이거에 이제 민주당이 너무 이제 매몰되고 있는데 그걸 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거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박상민 최고위원. 경제 부분에 좀 점수를 높게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100점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100점을 100점? 안 주실 것 같아서. 네. 경제 분야 100점? 네, 왜냐면 와, 다 저는 맞은 건데 100점은? 앞으로도 100점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일단은 물론 뭐 사실 완벽하진 않죠. 아직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좀 지났기 때문에 뭐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좀 공약하셨던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고 코스피 네. 5,000시대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3,000을 넘기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주가 시장에서 불어온 그 좋은 신호들, 뭐 불어오는 좋은 바람들이 저는 대통령의 뜻대로 잘 이제 순항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또 대통령께서도 좀 뿌듯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의 주가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많은 진전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경제 높은 점수 주셨어요. 자, 높은 점수 줘야 됩니다. 다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신지호 부대변인. 네.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할 거 없이 F학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F학점. 점수를 매길 수조차 없어요.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코스피 3,000 넘었다고 하시는데 환율이 1,400원 넘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합당한 옳은 결과를 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에 사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현 비대위원장이죠. 조국 비대위원장과 윤미향 씨를 사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추구했었던 여러 가치, 공정이라는 그 젊은 층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송두리째
뿌리 뽑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잘한 것이 하나 없다.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을 향해서 지금 말살하려고 하고 특검을 가동하면서 사실상의 국민의힘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략적인 시도가 있다면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절대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뭐 박하게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느 것 하나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실패한 현재까지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수, 실패한 성과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엔 여당으로 가봅니다. 이재명 정부와 발맞출 첫 당대표 정청래 의원이 뽑혔습니다. 명심은 박찬대에게 있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결국 당심이 정청래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자, 정청래 여당 대표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저는 이 정청래 대표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중산층 정책이라든지 그냥 부동산이나 세금 정책 혹은 기업 정책 등등에 있어서 기존의 민주당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이제 이분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임기 후에 어떤 본인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또 나름 야당과 협치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야당과 협치가 어딨냐,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다 이러면서 이제 공격 일변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그에 대한 반발로 더 이제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 쉽고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취할 때 이 양쪽의 이제 강경층이 서로 이제 대치하는 구도다 보니까는 좀 리스크가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박성민 최고위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약속을 지키는 대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히 이제 검찰청 폐지를 이제 추석 귀향길에 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추석 귀향길에는 이제 검찰청 폐지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로 됐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는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대선 때 약속드렸던 바대로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뭐 민주당이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던 의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매듭을 지으시는 모습들이 당 대표로서 선명하게 잘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에서 계속 특검에 대해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 이거 야당 탄압용이다, 야당 말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사실 특검이 뭐 모든 의원을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어떤 내란에 동조했거나 가담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그것을 방조했거나 이런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이라던가 아니면 통일교와 유착국 이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을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힘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통일교가 뭔가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집단적으로 들어왔다 이런 의혹도 국민의힘을 수사하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는 의혹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의 수사를 이유로 뭔가 이제 야당이 탄압받고 있다라고 자꾸 야당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란이라든지 이런 거 이후에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다시 장애 집회를 시작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아마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는 진정한 반성 없이 소통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신조 부대변인 정청래 대표 어떻게 평가하세요? 속도감 있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의 꼴이 다 그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본인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민생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자기 정치 욕심 때문인지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방향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좀 어긋나게 본인 마음대로 하는 성향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과연 정청래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지를 하실까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발언 자체부터 우리는 거대 의석을 가진 압도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 당신들 우리 말 안 들으면은 사법부 우리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침으로써 국민들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왔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인 반발심이 커질 것이고 그러한 국민적인 분노, 분개심은 곧 이재명 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금 실책이 없어도 이재명 정부가 잘못되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께 외면을 받는 것의 가장 큰 요인은 저는 결국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질문을 제가 박성민 최고위원께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관계, 케미
호흡 이거는 과연 어떨지. 이재명 정청래 두 분 관계가 굿캅 배드캅 역할 분담인지 아니면 강성 당심을 등에 업은 정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의사를 계속 관철시켜 나가는 어떻게 보면 집권 초기인데도 당대표가 더 우위를 보이는 그런 이례적인 상황인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일단 뭐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보다 뭐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여당은요 필연적으로 정부의 성공이 곧 당의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 있죠. 그 뒤에 총선이 있는데 그건 결국에 지금 정부의 성적표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정말 온갖 소설이 난무하고 여의도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쉽게 말하면 뒤통수를 치려고 한다. 뭐 혹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곤란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당대표의 고민과 방향과 이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어떤 고심의 방향이 조금 분야가 다르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대표는 아무래도 좀 선명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본인들에 대한 어떤 지지 세력이 있고 지지 세력들의 요구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대통령은 또 모두의 대통령이다를 공언하신 바가 있고 행정부의 고민은 또 뭐 입법부나 그냥 정당 차원의 고민과는 또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뭐 큰 틀에서는 차이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고 시기 역시도 합의를 한 거라고 보는데 다만 뭐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 부분은 뭐 TF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당이 들어가냐 마냐 혹은 뭐 보안수사권 존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생각이 다른 구석이 있었을 뿐이지 이게 어떤 실질적인 충돌이나 갈등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동수 신조 두 분은 좀 짧게 어떻게 지금 두 분의 관계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 어떻게 규정하세요? 저는 각자 지금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그냥 굿캅, 배드캅 이 전략이라는 게 결국에 경찰이 피의자 조사 같은 거 할 때 한쪽에서 막 이렇게 윽박 지르고 화내고 이러면은 다른 쪽에서 좀 회유도 하고 어르고 달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원하는 목적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투트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렇게 독주를 하는 게 대통령의 지지율마저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과연 뭐 약속 대련이나 이런 걸로 볼 수 있을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각자 자기 얘기를 간다. 네, 그렇죠. 이제 지난 9월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는데 보통 해외 순방을 대통령이 가면 거기에 이제 좀 이목이 집중이 되고 그것도 유엔 총회 그렇죠. 기조연설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집중이 되고 그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막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밀어붙이면서 대통령 뉴스가 완전히 묻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제 좀 독주를 하고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도 지금 묻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지금 민주당에는 자기 정치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뭐 서영교 의원 이런 분들이 극성 지지층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하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인가요? 그 검찰개혁 후속입법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왜 당이 관여하느냐라고 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왜 하면 안 되느냐 했더니 내 말이 누구 뜻인지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말 자체에 큰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가 너무 나서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고 정청래 대표는 그 반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굿캅, 배드캅 역할 분담을 했다? 이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두 분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갈등의 강이 있고 그 강을 건너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뉴스레터 K 추석 밥상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1.5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당내에 뭐 갈등도 수습해야 되고 앞으로 지금 완전히 그 주저앉은 이 당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 정말 어려운 과제가 있는데 지금 취임 이후 좀 보니까 뭐 한 2달 됐나요? 어떻게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것을 10번 활용해서 대여 투쟁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것이 장동혁 대표가 당선되는 순간 전환길 씨든 극우 세력, 아스팔트 세력이 당을 집어삼키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전환길 씨는 의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관군이 아니다. 의병이기 때문에 장 외에서 국민의힘이라는 그 공론장 밖에서 보수 우파 진영의 단결과 성공을 위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그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그거 자체부터 이미
선을 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을 그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많은 국민들의 표를 얻고 더 많은 민심을 획득하기 위한 여정에 나서야 되는데요. 그 점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두 말이 되게 다르군요. 전략적인 거하고 정략적인 거. 지금 약간 발음을 수정하셨는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장동혁 대표의 지난 한 두 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결국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좀 극단적인 세력들과 손을 잡았고 사실은 뭐 보수 유튜버들 중에서도 뭔가 굉장히 우로 많이 가 계신 그런 분들과 이제 좀 극우 유튜버들과 손을 잡아서 사실은 전 당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로부터 날아오는 청구서를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또 되셔서는 중도 보수한테 약간 소구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막 발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직 인선도 생각보다 좀 치우친 인선을 안 하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이제 튀어나온 게 뭐 패널 인증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보면 다시 장외투쟁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황교안 그 전 대표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장외투쟁으로 나갔고 사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 중에서도 자기는 안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이거 왜 하냐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신뢰를 못 받는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중도 보수를 잡고 싶다고 하면서 장외투쟁을 시작하고 뭐 패널 인증제를 운운하고 그러면서 또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또 연단에 올라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봐도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 장외투쟁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이건 과연 보수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일까?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갈팡질팡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근데 그 갈팡질팡하는 게 오히려 좀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보면은 여전히 이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뭐 예를 들어서 장외투쟁에 나서고 이런 측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강성 보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신념형이라기보다 전략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신전부 대변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대표 되자마자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면에 있어서는 뭐 때가 되면 하겠다. 전한길 강사 영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분은 의병이지 우리랑 같이 할 분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중도 표심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지점이 오면은 국민의힘에 그래도 약간 변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가능성은 남아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조국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뭐 모든 당이 그렇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과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는 좀 입지를 다질라 그럴 거고 지역에 따라서는 또 뭐 후보 단일화도 할 거고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이 보시기에 경쟁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공조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그냥 균일하게 둘 다 플러스 그겁니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어떤 호남을 기반으로 뭔가 지지 세력을 넓히려는 작업은 하겠죠. 예. 왜냐하면 뭐 당장 제가 봤을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되기도 어렵고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이제 당내 뭐 성배위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제가 봤을 때 조국혁신당과 뭔가를 같이 하자는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이고 조국혁신당이 스스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금 문제라든지 한계들로 지목되는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오히려 민주당 차원에서도 조국 전 그 대표의 모습이 좀 톤다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제가 봤을 때 합당이나 이런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호남을 바탕으로 뭔가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라고 해도 그건 그거대로 가되 뭐 만약에 누군가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이런 큰 단위의 지자체장으로 나선다라고 할 때는 민주당과 협상이 불가피할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이동수 대표께 드릴게요. 조국 비대위원장 본인이 출마하려 그러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과연 뭐 광역 단체장이 될지 아니면 특별 지역구가 국회의원 지역구가 될지 재보궐선거가 될지 만약에 광역 단체장이면 이게 서울이 될지 부산이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재보궐 같은 거 통해서 원내의 재진입을 좀 목표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그래요? 일단은 조국
전 대표가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뭐 기초 선거를 나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광역을 나갈 텐데 광역이라고 하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 이제 민주당에서 양보를 안 할 테고 뭐 부산도 전 비슷하다고 보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독자적으로 한번 출마할 만한 데는 뭐 호남 정도일 텐데 사실 호남에서 광역단체장을 하는 게 물론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중앙 뉴스에서는 또 멀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 다시 원내에 진입해서 본인이 이제 이슈 메이킹을 다시 하고 차기 뭐 대선이나 이런 걸 노리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조국 전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주호 부대변인한테는 제가 한동훈 전 대표 네.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권 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 안에서 그 장 대표가 이제 당권 지고 있는 이 시기에 입지를 다질 기회가 올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은인자중하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분명히 기회는 생길 온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 계엄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정부 여당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에 명확하게 반대하고 우리가 의원들과 함께 맞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러한 뚜렷한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 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고 앞으로 영원히 존속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가치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무기로 삼고 있는 정치는 분명히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요. 요 질문은 제가 박성민 최고위원한테 한번 해볼게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뭐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껌껌이 야당과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이 보시기에 추미애 위원장의 어떤 강성 이런 그 뭐 이미지 플러스 뭐 약간 독주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뭐 저는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네. 좀 속도감 있게 일들을 처리하시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이제 뭐 지난번에 있었던 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한 이 청문회를 진행할 때는 당내에서 좀 우려가 나왔던 게 네. 이걸 지도부와 이제 상의 없이 좀 결정을 한 부분이 아쉬웠다라는 평가는 좀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법사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 다선의 경험 많으신 분이 가신 만큼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사안들은 그래도 당과 좀 발을 맞추고 상의를 미리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고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추석 이후 우리 사회, 우리 정치권에 전하고 싶은 말씀 딱 한 말씀 해주세요. 신주호 부대변인. 저는 국민만 보고 정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짧게 말씀해 주세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저는 일하는 국회를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곧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9월, 10월, 11월 이렇게 세 달이 약간 국회에서는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네네. 국회에서 도대체 뭘 하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지만 그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기간인데 그때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잘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저는 이제는 좀 제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당대표 시절에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근데 네. 이재명 정부 임기 초에는 분명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던 것 같은데 또 최근의 모습들 보면은 다시 이제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 같은 것들이 또 이제 우리 정치의 주된 이슈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이제는 제발 약속했던 대로 먹사니즘에 집중해달라 이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 딱 다들 해주셨어요. 국민만 보고 나아가자. 일하는 국회 대야. 생산성 높여라.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자. 자, 뉴스레터 K1부는 추석 민심을 주제로 얘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